이렇게 역 컨설팅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긴 했거든요. 결국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 낙찰자는 어떻게 할까요? 미납할 수밖에 없겠죠. 미납비 뜨면 어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면 어때요?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거기 점유자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싸게 받은 다음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한테 전세금 돌아올 것이고 투자금 적어지잖아. 거기 점유한 전세인이 그 아파트를 싸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조금 살벌합니다. 경매로 망하는 경우. 그래도 경매를 오래 하시면서 망하는 사례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돈을 잃는 사례. 이런 부분 조심해라. 저도 아픈 손가락 있고 저도 망해봤어요. 나도 망해봤다고! 하지만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나 슬픈 자기소개서. 상승기와 하락기를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상승기 때 상투 중에서 상투를 잡은 물건이에요. 경매로 잡았습니다. 그나마 괜찮은데요. 경매니까 이 정도지 일반 매매였으면 어떡할 뻔했나. 물론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니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들고 가긴 해요. 하지만 완전 상승기 상투 때 잡았어, 경매로. 그러다가 대세 하락으로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단타 계획이었어요. 단타로 하게 되면 6억대 중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5억대 중후반에 받았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명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사정을 좀 배려해드리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에 팔지를 아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 오고 있다고 하고 여유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조금 더 천천히 하면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유롭게 좀 명도를 했거든요. 그 시기에 실거래가가 떴어요. 7억대. 오우 나이스 했죠. 그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폭락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 상투 중에 상투지. 근데 그걸 내가 만약에 일반 매매로 7억대 했다? 눈물 나는 거지. 제가 법인으로 했던 거라서 세금적인 부분이 좀 이제 이득이 돼서 뭐 가볍게 3, 4천 뛰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대세 하락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도 5억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팔 생각 없습니다. 상투 때 경매로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기 때 잡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입주 물량 이제 끝났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 분석한 경우가 많죠. 사실 권리 분석하는 거는 아파트 빌라면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이 책 한 권을 읽거나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경매 강의 들으시면 웬만한 권리 분석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들 실수하는 경우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세로 전입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날짜를 넘어서 한 거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됐겠네 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수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역 컨설팅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 낙찰자는 어떻게 할까요? 미납할 수밖에 없겠죠. 미납비 뜨면 어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면 어때요?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거기 점유자가 낙찰을 받겠죠. 그러게. 낙찰을 싸게 받은 다음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한테 전세금 돌아올 것이고 투자금 적어지잖아. 거기 점유한 전세인이 그 아파트를 싸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초만 좀 잘 쌓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게 유료 경매지 같은 거 보면 대항력 있음, 인수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런 거를 너무 믿으시더라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경매지에서는 인수할 게 없다고 돼 있는데 왜 인수하라고 그러냐, 법원에서 따지잖아요. 결국에 책임은 본인지는 거예요. 유료 경매지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시세 조사를 잘못한 경우에요. 다가구 수강생 분이신데 마지막 강의 때 빌라 관련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잔금을 치기 전이셨고 명도를 다 하셨고요. 시세가 얼마냐 했더니 1억 8천인데 한 1억 6천 정도에 받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차순위가 1억 4천대. 그러니까 차순위랑 2천 정도 차이가 난 거지. 빌라에서 좀 큰 차이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뭐 취득세 내고 뭐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은 단기 매도 계획을 하고 대출을 또 다 자석까지 하셨어.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 몇 개냐, 화장실 몇 개냐, 방 2개, 화장실 2개라고. 강의가 다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 이제 다 가는데 제가 그 한번 사건 번호 한번 볼게요. 이래서 노트북을 펴갖고 봤어요. 근데 봤는데 방이 3개인 거야. 방 3개네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내부도 들어갔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다가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방만 봐도
대충 이게 같은 곳이구나 아니구나라는 머릿속에 있어요. 딱 보는데 작은 방은 뭐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없고 문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방 2개구나 방 2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방 2개 가격으로 시세조사를 한 거지. 이득인 거지. 시세조사를 잘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거는 나은 거지. 수강생분이 홀린 것 같다고 자기가.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됐다라고 하면 시세조사를 잘못한 거지. 많은 분들이 처음에 경매를 접하면 감정가가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거든요. 감정가가 시세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감정가가 팔리는 가격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입찰 가격을 적을 때 입찰가에 공을 더 쓰거나 한 경우가 있죠. 누가 멍청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직접 가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쓰잖아요. 떨려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또 사례를 봤는데 5억 6,800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이었는데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죠? 10%니까 5,600 정도가 되겠죠. 7억을 쓰시고 싶었나 봐요. 70억을 쓰셨습니다. 차순위가 7억 7천을 썼어요. 차순위도 억울한 상황이고 70억을 또 쓰신 분은 미납하셨습니다. 보증금 5,600만 원을 날리셨고요. 그 이후에 진행을 했는데 7억 8천에 1등이 된 거예요. 7억 7천에 썼던 차순위 또 억울한 거죠. 또 어떤 사례가 있냐? 최저가가 2억 4,200이었는데 2억 6천을 쓰시고 싶으셨나 봐요. 2,600억을 쓰셨습니다. 와, 2,600억은 좀 공 하나 더 붙이는 게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법원에서도 봤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셨던 것 같은데. 저번에 시간 맞춰서 가면 안 돼. 아 맞아, 헐레벌떡 이렇게 오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한 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미리 써놨지. 대출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너도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 가시거나 전날에 경매지를 출력을 미리 하세요. 그리고 입찰 가격을 쓰시고 거기 가서 봉투만 작성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없어야 될 일이고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돈 벌려고 강의 듣고 열심히 임장 다니는 건데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 좀 체크를 하고 항상 조급하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인데요. 아예 못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DSR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 받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가지고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운 걸 너무 빠듯하게 한 거야. 여유를 잡지 않고. 이런 경우가 정말 크게 문제가 돼요. 1억짜리를 낙찰을 받았어. 대출을 70% 해준대. 나는 3천만 원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더니 5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2천만 원이 모자르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못 쌓아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1, 20%는 여유 있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님과 미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비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